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월 둘째 주 KBL 루멘 팩트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부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으로 읽어볼게요. 자, 조민웅 님이 이동환 기자님 볼 때마다 학생 때 핫도그 2개 사 먹은 친구 생각이 나네. 이런 친구 꼭 있었죠. 네. 성격 좋고, 예. 네. 근데 먹는 거에 민감하고, 뺏어 먹으면 뭐라 그러고. 삐지고. 그렇지, 예. 예, 그렇지. 아니 근데 저는 요거는 좀 다른 게 네. 저는 이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핫도그가 아니라 닭꼬치를 2개씩 먹었어요. 닭을 좋아해서. 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예, 저는 닭꼬치파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개 아닙니까? 예. 핫도그든 닭꼬치든. 아, 핫도그 별로예요. 닭꼬치가 더 맛있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건희 님이 제가 유동현 기자님 이 자리에 있으면 평가를 해야죠. 유재학 감독 평가를 하고, 예. 이동환 감독 평가를 하고, 저는 평가를 하고, 청년님 평가를 하고, 예. 그때 이동환 기자님 옆에 표정이, 아우, 좀 그만해요, 좀 제발. 뭐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 중에 수없이 외칩니다. 네. 예, 이때도 정말 세게 외쳤죠, 속으로.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일환 님이 왜 저는 SK가 최준영이 빠지면서 팀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간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렇게 요건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가드를 2명 쓰거나 3명 쓰게 되면 볼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렇죠. 변형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팀이 농구를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실제로 그런 조직력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2명, 3명의 가드를 썼는데 볼은 반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팀 막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골밑수비나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공격들의 어떤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전력의 한계가 생겨요. 그 부분을 잘 막을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볼 흐름이 좋은데 젖잘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사실 LG 아닙니까? 시즌 초반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드 많이 써서 굉장히 볼이 막 팍팍팍 돌지만은 정작 뭔가 오픈 찬스는 별로 없고 또 이제 그 신장 문제로 또 이제 열세에 좀 놓이는. 그렇죠. 이게 좀 LG였던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최준용의 스타일도 조금 약간 그러니까 뭐 여기에 좀 변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준용이 보면 2대2 할 때도 볼을 스탑해놓고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더 좀 비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예. SK가 지금 또 좋은 건 뭐냐면 뭐 오재현이라든가 뭐 최성훈이라든가 이런 이제 수비력을 갖춘 가드들이 있기 때문에 가드를 썼을 때도 최준용의 어떤 공백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는 조직력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요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더 농구를 재밌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효진 리 님이 이대호 기자님 금일 오전 기사 잘 보았습니다. 저는 로컬룰 도입 반대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로컬룰 도입 관련해서 좀 이대호 기자랑 좀 다른 의견 또 내주셨어요. 좀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리스펙을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자 일단 현대모비스 전자랜드 게임에서 비디오 판독을 했죠. 근데 피바 룰에서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파울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파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사이드아웃 판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시스템의 한계가 있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근데 이 그 호진 리님이 제가 볼 때는 농구를 좀 이제 장기간 보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깊은 농구 팬 같은데 이분이 하는 얘기도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총재님이 바뀔 때마다 로컬룰을 만들면서 그 로컬룰에 대해서만 중점을 잡아서 심판 기준이 흔들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총재님이 딱 어떤 방향을 딱 설정을 해요. 그럼 심판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번 강조를 하면 그거에 대해만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캐링 더 볼을 강조한다 그러면 캐링 더 볼만 줄구장창 불어요. 그리고 트래블만 주구장창 불어요. 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로컬룰 도입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근데 지금 상황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 총재 그리고 현 심판의 어떤 수장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투명한 부분은 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투명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성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그 심판들의 어떤 자질 문제 그리고 그 어떤 시스템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농팬들이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스템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비디오 판독 시의 파울콜도 정말 제한을 둬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로컬로 딱 도입을 하면 어떨까? NBA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고 또 KBL도 지금
그런 이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약간 맥락이 다른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로컬룰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는 한 2년 전부터 시도된 그 막판 어떤 파울 작전이 없어지면서 네. 오히려 6파울 보느라고 비디오 판도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로컬룰 도입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마지막에 이 파울 작전에 대해서 6파울 불기 시작하는 거 저는 되게 KBL의 재미를 좀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 한다고 시간이 막 지연되고 이런 거 알겠는데 저는 그 부분도 저는 솔직히 로컬룰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이건 이제 개인적인 평소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네. 붙이면 이제 로컬을 도입할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총재가 그 부분을 갖다 강조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조하면 역효과가 나요, 무조건. 강조하면 네,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을 갖다 써주셨고. 근데 지금 이정대 총재는 이제 그런 스타일 분은 아니세요. 그냥 정확하게 그냥 대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판진 같은 경우에도 그 어느 때보다 그냥 독립적으로 냅둬요. 네. 네, 예전엔 좀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냅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로컬을 갖다 도입을 했을 때 제도를 보완하는 뭐 자그마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파울 작전 또는 뭐 예를 들면 종료 2분 안에서의 어떤 승부에 직결될 만한 파울콜이 있을 때 그 파울콜을 비디오로 뭐 1회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하면은 조금 더 그 시스템의 어떤 허점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상편님이 시즌 초반에 이동환 기자님 말씀하신 이정현 데이비스 2대2가 강력해질까라는 거 맞아떨어졌네요. 혹시 2대2 할 때 나머지 3명 공격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렇게 좀 여쭤보셨습니다. 어우, 야, 맞아요. 예. 계속 헛발 지나가다가 하나 맞췄어. 그렇죠. 예, 그냥 운 좋게 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유, 왜 그래 또. 제가 그럼 그렇죠. 뭐. 그러니 입도 트고 살도 찌고 그냥 이래놓은 거 받아서 제 인생 망가졌어요. 그냥. 박지원 스타일. 빰.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제 이 이정현과 데이비스 2대2에 대해서 그렇죠. 네. 두 가지만 얘기해요. 일단 3명 움직임 전에 나는 이동환 기자가 이런 게 좋아. 아, 파고들 때 그냥 지하 100m까지 쭉쭉 파고들어. 맨날 뭐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들어간다고. 근데 거기 이제 우물을 파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서 문제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물이 없는 곳을 파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단 3명이 움직임 전에 네.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실 시즌 초반에 말하려다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정현과 데이비스 2대2 할 때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다른 팀에서도 좀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플랫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게 수비수입니다. 스크린에 가면은 좌에서 가든 우에서 가든 이렇게 옆에서 비스듬히 걸고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정현 데이비스의 하이 피켓롤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걸어요. 이게 하프라인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백스크린식으로. 그렇죠. 완전 백스크린식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핸들러 수비수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냐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걸려버리면 양쪽 그냥 다 뚫리는 거예요. 또 이정현이 사실은 오른쪽 어떤 핸들러로서 성향이 더 강하지만 왼쪽으로도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최고의 2대2 피켓을 올라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비스의 마크맨이 자리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통 그렇죠. 이렇게 각을 잡고 스크린을 걸면은 이쪽에서 스크린을 가니까 여기 서 있어야지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플랫 스크린으로 가면은 아 잠깐 좋은데 여기 전자랜드 이거 예. 이거 지우지 마세요. 이거 전자랜드 쪽에서 이거 살짝 컴플레인 들어왔어. 아, 그래요? 여기 너무 작다. 여기도 스티커를 좀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저- 나 진짜 미안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예. 전자랜드 의리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랜드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예. 참고로 우리 또 이 티, 예. 이거 스윗스윗에서 협찬 줬어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아직 깜빡 잊고 못 입고 왔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같이 입자고 하셨는데 저만 입고 네, 왔어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랫 스크린을 가면은 이 핸들러 수비수도 방향 잡기 어렵고 네. 이 이제 스크리너의 수비수도 위치 잡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굉장히 핸들러 수비수에게 자유도가 생기면서 네. 엄청난 옵션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여기서 이 핸들러가 어떤 판단력이나 농구 IQ가 약하면 이것도 위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정현은 리그 최고의 2대 공격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2대 최고의 예. 리그 최고의 봉황새죠. 그렇죠. 의학새 아니에요. 예. 봉황새지. 그렇기 네. 때문에 더 네. 극대화된다. 네, 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근데 KCC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스페이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3명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페이싱입니다. 다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전자랜드 1라운드 때 그 시즌 초반 수비 설명할 때 이 갭 디펜스 네. 여기서 이렇게 자꾸 쳐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이정현이 이렇게 들어온다.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공간을 자리 잡고 여기서 긁어주는 거예요. 네네. 이걸 최근에 몇몇 팀들이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핸들러가 향하는 방향 쪽에서 좀 멀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페이싱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기본은 스페이싱이다. 예, 그러니까 원 카운트 거리에서 한 1.5카운트, 2카운트 거리로 멀어가 주는 것. 이게 되게 타일러 데이비스 이정현의 2대2는 갈수록 위력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이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플랫 스크린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어떤 옵션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정현 자체가 워낙 양쪽 핸들링 다 되고 센스가 좋다 보니까 이 플랫 스크린이라는 걸 활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옵션 자체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무한하게 벌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정현의 2대2 게임에서의 어떤 패싱의 특징. 사실 이 선수가 이 스크리너에게 하는 패스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게 레이업 올라가는 척하면서 위로 띄워주는 라페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허은의 2대1에 대해서 허은이 좋아하는 패스 스타일이 뭐 라페스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정현은 또 약간 레이업 올라가는 척하면서 라페스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좀 약간 읽히는 감이 있어요. 좀 읽히긴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KCC의 이 이정현 데이비스 2대2가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전자랜드와 KCC 마지막 공격이 KCC 마지막 공격인데 라거나 선수 쓰다가 이제 타일러 이리 와봐 이렇게 전정희 감독이 얘기를 했고 거기서 2대2 공격을 필두로 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어떤 부분이냐면 이정현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오른쪽으로 돌파를 했죠. 거기에 헨리 시임스가 따라왔죠. 그러면서 레이업을 넣었는데 사실은 공격 리바운드 잡아라. 라는 신호로 그냥 얹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타일러 데이비스가 두 차례 이제 리바운드 잡고 거기서 이제 결승골이 네. 나왔었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골격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KCC가 굉장히 좀 강하다 승부처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주 감독님이 네. 이동현 기자님 제 누나가 키 170에 몸무게 49kg에 얼굴도 준수하십니다. 근데 성격은 좀 까칠하세요. 소개해드릴까요?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그 누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동현 기자는 엄연하게 네. 이제 굉장히 이쁜 아드님이 있는 네. 이런 얘기 좀 그런가? 아니 해도 돼요. 네, 유부남이십니다. 아드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저 누님 인생이 그것보다는 이동환 기자나 저한테 소개시켜 주지 마세요. 예. 그분 인생도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예, 저처럼 뭐 조금 힘들었다고 이렇게 입 터지고 네. 살찌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분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농담하거든. 자꾸 다큐로 받아들이고 좀 지금- 비관적으로. 지금 하면서 계속 곱씹고 있어요. 예. 13분이 지났습니다. 빨리 하도록 네, 빨리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전자랜드 삼성 그리고 SK, LG, 현대모비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랜드 주간 성적 어떻게 됩니까? 예, 전자랜드 이번 주 1승 2패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에 패했고요. 삼성전 승리했고 KCC전에 혈투끝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게 현재 성적 15승 15패. 자, 이제 내일부터 정혁은이 돌아오거든요. 네. 정혁은 돌아오기 전에 5할 승률 딱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그 네. 전자랜드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예측을 갖다 하고 있는 게 로테이션을 폭넓게 하면서 이길 팀한테 이기고 질 팀한테 져가면서 5할 승률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정용훈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반등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태라면 전자랜드가 그러니까 정여군이 왔을 때 완전히 뭔가가 확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조정기가 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랜드가 그동안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아깝게 승리 챙기지 못했던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다른 어떤 중위권 팀들과 좀 다른 것이 지금 멤버로 시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심스 경쟁력, 탐승 경쟁력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손발이 이미 거의 다 지금 전술이 되고 다 맞춰진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서 정효근이라는 조각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 이윤기라는 신인이 활약하면서 뎁스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랜드가 정효근 오면서 이윤기가 경기력이 괜찮죠. 지금 어제 KCC전도 되게 맹활약을 했죠. 여기에 전현우도 있죠. 차바위도 있죠. 이 뎁스가 되고 가드진에 박찬희 돌아오면은 만약에 양준우를 조금 더 출전 시간 늘린다면 김낙현, 양준우, 박찬희 그리고 뭐 홍경기까지
더 넓게 가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경기에서 좀 전자랜드 빅맨진에서 박찬호고 괜찮은 활약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빅맨진도 로테이션 돌릴 수 있는 폭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전자랜드가 저는 후반기에 이 정혁은, 저도 막 임팩트가 막 말도 안 되게 엄청날 것 같고 이렇진 않은데, 이 정혁은의 합류로 로테이션이 두터워지고 옵션이 다양해지면서 기본적인 어떤 시즌 운영이 더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플레이오프권에서 계속 어떤 순위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 전자랜드의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정확하게 해오고, 그리고 상대가 약간의 난조를 빠졌을 때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만만한 팀이 없어요. 어떤 팀한테는 전자랜드 이기겠구나 하는 팀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삼성한테도 패하고 또 우회의 패배를 당하면서 또 정신력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고 이 기복이 이제 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면 전자랜드의 어떤 뭐 정신력적인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력의 어떤 한계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많이 없는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많이 있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객관적 전력 자체가 불안하고, 어떤 그 김낙현이나 심스가 득점이 안 됐을 때 득점에서 어떤 말리면서 그 수비전을 하고 거기에서 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상쇄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여군이 들어오게 되면 승부처에서 정여군이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라운드별로 한 1, 2승만 추가가 되면 그게 정유용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윤기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역할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에서 뭐 30점 5개 포함 19점 맹활약을 했는데, 저는 역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때의 어떤 에이스 놀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진 않다. 프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수비 앤 슛. 그렇죠. 이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기회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역할 생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왜 양준호가 아니고 이윤기가 먼저 이제 갔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성대 출신이 이제 양준호 선수 같으면 실전력으로 가장 가깝다 그랬는데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윤기는 몸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폭넓은 활동력, 그리고 외곽에서 석점, 이게 전자랜드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테이션 자원을 끼워 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회를 많이 얻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의 수비가 되고, 오픈 찬스나 아니면은 어떤 그 콘테스트가 오는 상태에서 석점을 꽂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치가 된다. 그러면 전자랜드뿐만 아니라 어떤 팀을 가서라도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인들이 프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런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네, 삼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현재 14승 15패 7입니다. 자, 이번 주 두 경기 다 패했습니다. 전자랜드전 패했고요. 디비전도 패했습니다. 자, 삼성이 좀 불안해요. 네, 경기력 맞습니다. 좋았다가. 그 최근에 이제 사이클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삼성은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1, 2쿼터에 되게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린 오리온전에서도 1쿼터에 완전 박살이 나면서 거기서 경기가 이제 그냥 그렇죠. 맛이 갔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1, 2쿼터 때 오히려 갖다 점하지 못하고 3, 4쿼터 내내 끌려가면서 지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전자랜드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일단 저도 이제 추상적으로 뭐 정신력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 부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해요. 1쿼터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김준일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준일 선수 때문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들어오면서 지역방어를 쓰는데 지역방어 조직력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개인방어를 써도 제가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전자랜드전에서 지역방어를 쓰는데 거기서 이윤기 선수한테 따다닥 딱 맞지 않았습니까? 계속 맞았죠. 근데 이제 김낙현 선수였던 2대2 픽 공격 때문에 사실은 삼성이 그 지역방을 갖다 쓴 것 같은데, 그냥 픽 공격 맞으면 되지. 거기에서 이렇게 볼이 돌다가 오픈 찬스를 내주고 거기서 맞는 3점슛은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역방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역방어를 갖다 썼는데 지역방어가 그렇게 조직적이지도 않다.
네.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붙이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사실은 이 아이자 힉스를 중심으로 되게 수비 조직력을 탄탄하게 가져왔는데, 네. 이거를 좀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르게 보면은 힉스의 수비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1, 2라운드 때 삼성의 어떤 문제점 얘기할 때 이동욱 기자 굉장히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가드 수비수들의 스크린 대처 능력이잖아요. 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해요. 네. 심지어 제일 괜찮은 가드 수비수인 김강철조차도. 근데 이제 이거를 상쇄시켜줬던 게 힉스가 나와서 해치백을 해주는 거예요. 쳐주고 그 쳐주는 거를 외국 선수들이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뭐 넘지 못할 산성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다르게 보면은 힉스가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은 이게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힉스가 뚫려버리면 거기서는 그냥 수비가 완전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랜드전을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초반에 2대2 수비를 하는데 힉스가 에너지 레벨이 최근에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힉스가 원래 하던 그런 탄탄한 어떤 해치 수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전자랜드가 이 2대2로 좀 손쉽게 삼성 수비를 공략하니까 삼성이 약간 자구책으로 투쓰리 지역방어를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계속 두들겨 맞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이 결국에는 기본은 맨투맨이다. 그리고 힉스 의존도가 지금 높은데 힉스가 좀 에너지 레벨, 뭐 체력 문제든 아니면 뭐 이제 대표팀 휴식기 전에 발목 부상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상 여파든 힉스가 수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날도 팀 수비를 튼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핸들러 수비수들, 가드 수비수들의 어떤 수비력이 올라와야 되고 다른 국내 선수들의 수비력이 어느 정도 이상은 와줘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의 수비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힉스가 안 되는 날은 그냥 팀이 다 같이 무너지는 좀 느낌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경기를 치를수록 뭔가가 이제 그 수정 보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뭔가 수정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 수정 보완이 사실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힉스의 어떤 그 하드 엣지, 그러니까 블리치 같은 블리치 형태의 수비, 그러니까 딱 이게 더블팀 형태였던 수비가 잘 먹혔다면 그걸 이제 적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가 적응하죠. 예. 근데 최근에도 계속 그걸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쉽게 연결이 되면서 골 밑에서 뚫려버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가 적응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거 외에는 가드와 힉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잘 안 돼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대응을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쓸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 예를 들어서 중앙 쪽으로, 탑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미스매치 안쪽에 있는 걸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뚫렸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러면 하드 엣지를 할지, 블리츠를 할지, 또는 살짝 이렇게 그 해치를 쳐주고 백을 할지 그런 게 좀 더 원활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수정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삼성이 여전히 없다. 그러니까 상대의 대응에 대한 예상되는 대응에 대한 어떤 플랜, 그렇죠. 임기응변 이런 것들.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KCC 같은 경우는 초반 경기력과 지금 경기력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막 뭐 삐끗삐끗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씩 우리가 처음에는 외곽 수비 완전 망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 뭔가 수정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은 지금 경기를 치를수록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그냥 의미 없는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그래야 되나? 김주현 선수 들어왔고 케네디 믹스도 있어요. 근데 케네디 믹스가 평균 한 17분 정도를 뛰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삼성은 전체적으로 국내 어떤 외곽 가드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힉스 중심으로 탄탄한 뭔가를 갖다 만들어야 되고 조직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케네디 믹스가 17분 뛰면 힉스가 23분 정도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뭐 이렇게 돌리는데 그 로테이션이 예를 들어서 플랜 B가 나왔을 때 굉장히 성겨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코어가 얼마나 탄탄해지는가 이 부분이 코어가 탄탄해지는 걸 파운데이션을 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경우에도 승부처에서 이 베스트 5였던 조직력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되게 중요하다고요. DB도 그랬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삼성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전자랜드, KCC,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뭐 나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삼성은 그대로예요. 아니면 그대로거나 살짝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유효 기자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삼성이 한창 좋을 때 삼성이 지금 좋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이 좀 주춤해서 네. 지금 이때 많이 벌어나야 돼. 안 그러면 다른 팀들이 올라올 때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메리트를 못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 거의 뭐 지금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는. 네. 네. 뭐 현실이 됐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게 KBL 시즌의 공학입니다. 그렇게 가요. 그렇게 흘러간다. 네. 역시 KBL 취재 경력 20년. 역시 유병혁 기자님 아니, 여러분 아니, 박수 주세요. 그래. 또 매기는 거예요? KCC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최근에 경기력이 살짝 불안하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플랜 B, 플랜 C를 이제 만들 거야 아마. 이제 그러면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2승 1패로 정도 가겠다. 전자랜드는 여기서 1승 1패를 버티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긴 했다. 그래서 지금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현재 13승 16패 8이고요. 이번 주 1승 1패 기록했습니다. KGC전에 패했고 LG전 승리를 했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선영까지 지금 이제 발목 인대 파열 부상으로 6주 아웃 지금 된 상태입니다. 진짜 핵심들이 다 나갔어요. 안영준, 최준용, 김선영.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저는 요 얘기를 SK 팬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네요. 어떤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김선영이 아웃이 됐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최준영하고 안영준이 아웃이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큰 구멍은 안영준이라고 봐요. 타격을 많이 주는 공백은. 그러니까 이제 뭐 김선영이나 최준영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SK가 그러면 수비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문경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포드 시즌이 좀 문제긴 하다. 그래서 미네라스를 어쩔 수 없이 잔류시켰고 테리코 화이트를 데리고 오지 못했다. 최준영, 안영준이 있었을 때 테리코 화이트가 든 절정이었다면 저는 좀 더 좋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최준영 선수의 어떤 장기 결장, 안영준 선수의 어떤 장기 결장, 이 부분에서 테리코를 데리고 왔을 때는 SK가 6강 싸움도 못하고 쑥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네라스로 잔류시킨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미네라스 선수도 최근에 괜찮으니까. 그리고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 아웃이 됐는데, 공격적으로 이제 공백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근데 버틸 수는 있다. 왜냐? 오재현, 최성원, 양우섭이 있고 여기에 최원혁이 돌아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재현, 최성원이라든가 오재현, 최원혁이라든가 또는 최성원, 최원혁이면 상대 그 외곽에서 어떤 압박이 공격질의 압박이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승부처에서 한 골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서 좀 약점이 생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면 김선영 선수의 어떤 공백은 최소화될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안영준 선수는 들어와야 돼요. 왜 들어와야 돼요? 이 선수가 미스매치를 SK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고 굉장히 실속 있는 선수인데 맞아요. 지금 김민수 최복용으로 불안해요. 활동력도 떨어지고 뭔가 이제 외곽에서 쳐주는 것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수에서 우리 영미 공백이 좀 있는데 이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드지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SK가 기존의 멤버들로 이제 성과를 냈을 때 그 이제 어떤 득점 루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풋백 득점 생산 이런 것도 되게 효율적이었어요, 이 팀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트 오펜스에서 경쟁력이 막 다른 팀들보다 확실한 우위에 없어도 트레이션과 어떤 공격 리바운드 생산을 통한 어떤 득점 생산 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안영준이 나감으로써 최준용까지 나감으로써 그게 사라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최보경이나 김민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활동량이나 존재감이 좀 약하죠. 최보경은 공격 리바운드에서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타입은 아니고 수비에 좀 힘을 많이 쓰고, 김민수는 아예 밖으로 빠져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SK가 지금 이제 이 가드 중심의 라인업 돌리면은 이 어떤 뭐랄까 볼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수비력, 상대 어떤 핸들러 압박력 이거 다 좋은데 안영준이 와야 이제 그런 어떤 공격 리바운드 생산 이런 것들 통해서 짜잔바리 득점을 쌓아주는 이런 루트도 생길 거라고. 잔잔바리. 그렇죠. 그러니까 농구의 모든 득점이 막 완벽한 패턴에 의한 득점, 절묘한 득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진짜 터프하게 나오는 득점들이 있어야 돼요. 공격 리바운드 득점, 그리고 막 이제 달려가가지고 이제 트랜지션 득점도 팍팍팍 나와주고 이래야 이제 그래야 흐름을 상대 흐름이 이렇게 했을 때 좀 꺾어줄 수 있고. 그렇죠. 자기 흐름을 끌고 가서 이 흐름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농구는 뭐 물론 섬세함의 싸움이지만 에너지 레벨과 피지컬에서 나오는 득점도 쌓아줘야 된다. 그래서 현대농구는 좀 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SK는 안영준이 진짜 필요하다.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K는 원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원희가 제가 계속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선수 이제 플로터 득점이 좋아가지고 초반에는 잘 버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선수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SK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 선수가 뭔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떨어졌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경기 지배력이 강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원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SK하고 KGC전 같은 경우에 원희 때문에 사실은 패했어요. SK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네. 그렇기 때문에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도 어떻게 그 높이에 고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원희는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문경 감독이 이제 한 3라운드 때 미네라스 더 쓸 걸 원희로 바꾸기 조금 실수했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한 두어 번 계셨고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KG 시즌도 사실 미네라스 나올 때 훨씬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가 이거 되게 잘 활용해야 돼요. 근데 미네라스 나오면은 이 선수가 키는 큰데 아무튼 빅맨 수비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고 리바운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이건 또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년차 되면 꼬라지를 부린다고. 외국 선수가. 그러니까 라그나도 그랬거든요. 예. 그 원희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만약에 안 되는데 지금 하드콜인데 넘어졌어요. 막 이러고 백코트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맞아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글쎄요.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같은 경우는 이번 주 1승 1패 기록했고요. 현재 11승 18패로 9위 달리고 있습니다. SK전에 패했는데 디비전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일단은 LG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테리코 화이트 영입을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테리코 화이트가 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화이트 경기를 디비전은 좀 괜찮았잖아요. 지금 저는 아직은 평가는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 몸 상태가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테리코 화이트가 정말 LG에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각이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수비의 약점, 골 밑에 어떤 약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점뿐만 아니고 내외곽 돌파가 돼야 돼요. 거기 뿌려주는 킥아웃 패스, 거기에 이원대 김실의 득점, 그렇죠. 뭐 이런 또는 뭐 김동량, 박정현, 박정현과 2대2 게임에 의한 어떤 생산력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의 몸은 아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도 스파럽 슈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물론 이제 점점 나아질 겁니다. 나아질 거고 조성호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의 진정한 평가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몸이 만들어졌을 때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근데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수는 워낙 기량이 이미 검증된 선수.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디비전은 그래도 좀 나았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LG가 이제 이 세트 오펜스 할 때 2대2 할 때 막 첫 2대2가 잘 안 풀리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또 그냥 다시 김실에 이원대 서로 볼 돌리면서 또 2대2 하다가 터프샷 던지고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그냥 공격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게 단신인 김실에 이원대에서 이제 그래도 사이즈가 있고 개인 공격력이 더 좋은 테리코 화이트가 이제 이 쿼터에 그런 걸 마무리해주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게 훨씬 좀 뭐랄까요 좀 시원하더라고요. LG 공격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24초를 다 쓰면서 공격을 하게 됐을 때 마지막에는 개인 역량으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비를 여기서 화이트가 퍼리미터에서 어느 정도 해주니까 좀 낫다. 그러니까 왜냐면 라렌이나 리오는 그런 시간 다 돼가는 상황 샤클락이 막 이제 막 5초 이럴 때 사실 개인 공격으로 뭔가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비효율적이죠. 라렌이 1대1 포스트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예. 지난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떤 3점슛 시대에서는 트랜지션이 중요하고 내외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페이싱을 넓혀주고 거기에서 내외곽 폭격이 중요한 건데 그냥 1대1 싱글 포스트를 쓰게 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 기회비용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흐름이. 그렇죠. 그런 이제 구조였다가 테리코 화이트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결 나아진 모습이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넣을 때 뭐 이제 저희가 좀 짧게 덧붙이자면 박정현이 뛰는데 저는 이 선수가 솔직히 1순위 이런 값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전 되게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자면. 근데 뭐랄까요? 이 화이트가 뛰는 시간에 제한적으로 활용해볼 가치는 되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고려대 시절 때 평가가 어땠냐면 좀 게으르다. 그러니까 몸무게 줄여야 된다. 활동량이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 선수 그 미드레인지 점퍼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엉망이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1대 포스트업 안 된다. 페이스업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랬고 지금도 이제 체중을 줄이면서 자기 어떤 몸을 갖다 찾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근데 박정현 선수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파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스크린을 갖다 제대로 섰을 때 그걸 잘 배웠을 때는 스크린을 딱 세웠을 때도 위력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서 화이트와의 어떤 합은 맞아요. 그리고
픽앤롤이 되고 픽앤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드레인지 그쵸. 점퍼가 있으니까. 그러면 테리코와의 어떤 2대1을 했을 때 이 선수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 반사이익이 18득점, 18득점이 나왔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현은 제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그런 수비적으로 스크린을 제대로 걸어주고 거기에서 나와주고 지금 이제 활동력이 좀 좋아졌으니까 몸무게를 빼면서 그렇게 롤을 갖다가 정확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간다면 이 선수는 거기에서는 위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테이크 화이커트가 왔을 때 박정현에게는 기회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정현이 그 SK전 마무리도 그렇고 디비전도 보면은 솔직히 저는 유연성이 떨어져서 골 밑에서 좋은 찬스를 마무리하는 능력은 되게 좀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게 솔직히 이거는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유연성과 어떤 감각의 문제여서 그렇죠. 네. 저는 이게 프로 레벨에서 과연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네.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빅맨이면은 경기당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어떤 완전 오픈 레이업도 못 넣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박정현의 어떤 피지컬적인 한계라고 봐요.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드레인지 슈터치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20분 이상 뛰면서 자기 몫을 하는 선수로 이제 선수가 되려면은 LG가 잘 쓰면 잘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저도 말씀하신 대로 힘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정적으로 잘 쓰고 공격에서는 이 미드레인지 공간에서 어떤 슈팅력을 이제 제한적으로 잘 써먹는 식으로 쓰면은 박정현도 어느 정도 효율은 저는 좀 보여줄 것이다. 다만 역시 1순위라고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쓰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몸무게를 아직도 찾지 못한다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박정현 선수 지금 뭐 비신 때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좀 더 하셔야 돼요. 예, 아직 제가 좀 볼 더 때는.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예. 자기 몸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롤을 갖다가 하나씩 찾아가야죠. 예, 지금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예, 하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현대모비스 3위까지 올랐었습니다. 현재 17승 13패고요. 3연승 중입니다. 전자랜드, DB, KGC를 모두 꺾었습니다. 아, 현농이 달라졌어요. 예, 현동이 달라졌어요. 네. 제가 요즘에 네. 흥으로 탑니다. 제가 지금 타일러 데이비스 그 2대2 그거에 이어서 또 하나. 예. 결국에는 웃는다, 이동안. 네, 예, 네, 뿌듯합니다. 현동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UTU. 예, 그렇죠. 네. 근데 정작 현동 선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예.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예. 예, 괜찮아요. 저한테 관심 없어도 돼요. 잘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현동이 확실히 좋아졌는데 좀 어떤 부분이 좀 좋아졌다고 보세요? 지속성. 네. 그러니까 현농의 문제점은 뭐였었냐면 좀 느낌이 게을러요. 아, 실제로도 좀 게으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복이 심해지는데 1대1 공격은 뭐 몸을 버티면서 어느 정도 하고 높이 줬고 뭐 이렇게 하지만 2대2 쳐주는 수비가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러면 이 선수였던 그 성향 문제냐 습관 문제냐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두 개 다 겹쳐져 있어요. 2대 수비할 때 쳐주는 게 습관적으로 안 돼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농의 이제 활동력, 그러니까 스피드는 괜찮은데 활동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속성이 좀 가고 있다. 그렇게만 되면 이 선수의 어떤 기량 자체만큼은 탑급이니까 그 뭐 당연한 어떤 그런 위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환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나 어떤 농구 지식 뭐 이런 부분들이 탑급이에요. 근데 이제 멘탈이 흔들려서 박지원 스타일 흔들려서 막 이렇게 자꾸 보고 심해요. 이게 심해. 업앤다운 있어요. 심해요. 근데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지 마 그런데 이 지속성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저 오늘 몇 명이랑 비교되는 거죠? 현동도 비교되고 박지원도 비교되고. 네. 예, 그렇습니다. 또 멘탈이 흔들리네요. 또 비교되니까. 왜 저한테 그래요? 예, 저는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저는 요즘 좀 좋아졌어요. 네. 많이 강해졌습니다. 네, 네. 유덕 기자가 철저하게 네. 훈련시킨 결과로. 네, 현농 얘기하세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션동의 그런 어떤 활동량, 네. 그 이제 2대2에서 단순히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쳐주는 수비, 해치백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루트, 그냥 쇼도 되고 약한 쇼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루트가 가능해졌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네. 이것도 모비스에겐 되게 좋은 부분이고 저는 사실은 또 하나 주목할 게 션동의 위치 선정. 제가 아까 타일러 데이비스 이정희 2대2 할 때 그 이제 위치 선정, 스크리너 수비에서 위치 선정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에는 션동이 이제 다른 쪽으로 쓱 보다가 자기가 잡아야 될 위치를
안 잡고 엉뚱한 데 서 있거나 맞아요. 멍하게 있는 경우가 이제 네. 많았어요. 이게 경기 중에도 집중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걸 사실 유작 감독께서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는데 현대모비스 수비가 기복이 이제 심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작 감독이 우리 수비가 좋아지려면 인사이드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숏농이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롱생 롱사라 그랬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KGC전 끝나고도 이제 유작 감독은 션농이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팀 디펜스 자체가 좀 안정이 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확실히 좀 안정감을 찾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션농이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명진이에요. 네. 서명진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예, 서명진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장 큰 그 문제점, 뭐 어리니까 아직 잠재력이 있는데 일단 멘탈적으로 보면 정말 그런 부분, 올 시즌 특히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뭐 톱가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허우, 맞아요. 허훈, 그 다음에 뭐 김선영, 이런 김선영, 예. 또 KGC의 변준영의 이재도 맞아요. 만나면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냥.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면서 뭔가 이제 받아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받아치지 못하는 거야. 주눅이 좀 주눅이 들어서 막 말 버벅거리고 이제 그러면서 빼버리고 이현민이나 김민구를 놓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그 부분에서 서명진이 지난 디비전에서는 호응을 상대로 물론 이제 호응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러면서 여유가 생겼죠. 이 선수의 또 이게 좋습니다. 슛이 좋아요. 그리고 네. 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스크린 받고 난 다음에 석점이나 미드레인지 점퍼가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스피드가 살짝 느린 게 좀 아쉬워요. 저는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파워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변준영은 파워가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명진은 거기서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 선수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감각이 좋기 때문에 킥아웃 패스가 되고 거기에서 스텝을 잘 밟을 수 있어요. 헤지테이션이 기본적으로 좀 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멘탈적인 측면, 어떤 그 스피드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들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쭉 이어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때 만약에 탑 가드들하고 만났을 때 이 선수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거기에서 한 3-4번 정도 어떤 선방을 한다. 그러면 이 선수는 그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대2에서 그러니까 서명진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옵션은 말씀하신 그 드리블 이후의 풀업 점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이게 멘탈적으로 강해져서 그런지 여유까지 함께 생기면서 좋은 어시스트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션농에게 연결해준 뭐 시원시원한 패스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선수 잠재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장이 좀 커서 그런가 스피드가 다른 어떤 동포지션 가드들보다 조금 느린 면이 있어요. 막 맞아요. 진짜 막 주체 못할 정도로 빠른 느낌은 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평균 이상의 스피드를 그래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선수가 풀업 점프슛 던질 때 기본적으로 신장 자체가 좋고 리듬도 되게 좋다 보니까 거의 뭐 막히는 느낌은 없는 그냥 본인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싸움 정도만 거의 되는 것 같아서 이대로만 쭉 가도 저는 그래도 KBL 평균 이상의 되게 어떻게 보면 수준급의 가드가 네. 될 수 있는 지금도 이미 그 정도까지 뭔가 보여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뭐 예. 이대로 가면 서명진 선수는 FA가 됐다. 예. 좋을 겁니다. 왜 자꾸 FA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세요? 앞으로는 돈 비중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약간 좀 이제 그랬던 게 뭐냐면 뭔 얘기를 할 때 뭐 비판이나 칭찬 이렇게 했을 때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안 좋은 반응도 살짝 뭐 있을 것 같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는데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딱 버는 거니까 결과가 딱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요? 아니, 부끄러워요 제가? 자꾸 기승전 FA라서. 네. 예, 이거 웃겨서.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서명진 선수는 이대로만 성장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앞으로 좀 더 이제 진짜 탑가드가 되고 싶다. 그럼 제가 볼 땐 벌크업 약간 해야 되고요. 벌크업은 해야 된다. 벌크업 예. 약간 해야 되고 지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서명진 선수가 이제 그런 뭐 부분적인 비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에 섰을 때 석점이나 미드레인지 점퍼가 올라가는데 2대2 공격에서 센터와 연계는 잘 안 된다. 그리고 외곽에 연계는 잘 안 되는데 패싱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인데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나이가 몇인데 99년생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있을 때는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빼줄 수 있는 가드가 몇 명 있어요, 국내에서.
그쵸. 저는 그런 비판을 온당하지 못하다. 서명진이 아니고 다른 가드들 중에 유망주 가드들 중에 막 이렇게 할 때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어떤 감독들은 예전에 어떤 감독들은 막 그런 저 잘하고 있고 좋은데 어린가고 좋은데 얘는 패스가 안 되고 얘는 또 뭐 슈팅이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당신 팀에서 그렇게 그 정도 연봉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걸 끌어올리는 게 당신의 몫이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갑자기 또 뜬금없는 분노.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선수는 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개선되는 케이스도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어떤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선수의 어떤 역량도 더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하는 부분도 진짜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서명진은 그런 거를 잘 뚫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뭐 경향적으로 모든 감독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이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존 우든 감독, UCLA 감독이었던 그 전설적인 명장이었던 존 우든 감독이 맨 처음에 선수들에게 했던 거 운동화끈부터 묶어줬어요. 자세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바르게 운동화끈을 묶고 물집이 안 생기고 자 선수들 눈높이부터 시작을 해서 올리는 게 진정한 명장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감독님들 다 선수들 운동화끈 다 묶어주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